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어, 이제 연구실을 떠나게 된 이준호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H4C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CFI 메소드를 이제 인베리드 시스템에 적용시킨, 제 석사 졸업 논문 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의 내용은 조금 오펜시브 쪽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펜시브 어떤 식으로 OS가 없는 기기에서 그냥 그런 베어메탈 디바이스에서 보안을 이렇게 임플리멘트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Q&A까지 안 기다리시고 바로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뭐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제가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동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이라는 공격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윈도우로 치면은 RIP 레지스터 변경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탈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컨트롤 플로우를 하이제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취약점들이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 취약점들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 저희는 또 익스플로이트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인베리드 디바이스 중에서 OS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구글 프로젝트 제로에서 와이파이 칩을 해킹해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전체를 장악했던 그런 취약점들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한 X86 시스템, 뭐 윈도우 리눅스 같은 게 있다거나 혹은 뭐 암 중에서도 코어텍스 A 시리즈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컴플렉스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을 방어할 수 있는 이 CFI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CFI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텔 CET 다들 뭐 어느 정도 아시나요? 그 섀도우 스택이 있고 그런 컨트롤 플로우 인테그리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내놓은 기법이 있는데 그거랑 뭐 ASLR이라든가 뭐 스택 캐널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의 컨트롤 플로우를 이제 보장하는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이제 존재하는 시큐리티 피처를 인베리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겠죠? MMU가 없다거나 뭐 OS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인베리드 시스템 당연히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그런 챌린지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핫해요.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CFI를 인베리드 디바이스에 적용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연구들은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CFI에서의 only one 엣지로만 이제 디펜스가 가능한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디셔널 하드웨어로 뭐 FPGA 보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제너럴 레지스터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암 트러스트존을 쓴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베리드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피처를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인베리드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까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리눅스 디바이스를 생각을 해요. 인베리드 리눅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베어메탈 디바이스가 기준입니다. 베어메탈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인베리드 리눅스 중에서도 아주 적은 리소스를 가진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시는 1메가바이트 이하예요. 그리고 램 사이즈도 당연히 1메가바이트 이하. 그리고 클럭도 되게 이제 시스템 성능이 낮죠. 그리고 MMU도 없어요. MMU가 없다는 건 뭐냐? MMU가 이제 제너럴 환경에서 있지만은 가상 환경에서는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가상 메모리가 없다는 거죠. 가상 메모리가 없다는 거는 이제 코드를 램에 올리지 않고 코드에서 그냥 플래시 영역에서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걸 이제 XIP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메모리 프로텍션이 좀 부족해요. MMU가 없는 대신에 이 메모리를 이제 서로 격리하기 위해서 MPU라는 게 있는데 그 MPU도 섹션이 8개밖에 없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프로포절은
이제 컨트롤 하이제킹을 인베드 디바이스에서 막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거기에 덤으로 약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컨트리뷰션으로는 포워드 백워드 CFI를 통합하고 그리고 펑션 콜 간의 컨트롤 플래트닝을 통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레지스터 필요 없이 작동하고 그리고 ROP 가젯을 줄이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CFI가 뭐냐? CFI가 뭐냐를 먼저 찝어야겠죠. CFI는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결국에 코드라는 거는 흐름이 콜로 해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리턴할 때 이제 돌아오는 거 이 두 개가 있죠. 콜로 해서 갈 때 막는 거를 forward 엣지 CFI 그리고 리턴해서 올 때 막는 거를 backward 엣지 CFI라고 합니다. 아이고 마우스 페인터가 이상하네. 네, 그렇게 해서 이 CFI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오피스케이티 그러니까 그 난독화 기법 중 하나인데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펑션 콜이라고 합시다. 메인에서 펑션 A, B, C 이렇게 호출하고 펑션 C에서 메인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아이다 프로 같은 디컴파일러로 보면은 이 펑션 간의 관계를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CFF 메커니즘이 적용되면은 CFF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콜과 리턴을 다 관리합니다. 이 CFF 매니저는 뭐 스위치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베이직 블럭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틀어서 CFF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LLVM 제가 이제 이 방식을 구현하는 데 썼던 LLVM 컴파일러인데요. LLVM 컴파일러도 이제 좀 유명하죠. 버저 중에서 립버저 같은 경우도 LLVM 컴파일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LLVM 컴파일러와 이제 GCC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GCC는 중간 언어가 없고 뭐 없다기보다는 이제 잘 쓰지 않고 그리고 LLVM 컴파일러는 중간 언어를 쓰죠. 그리고 그 중간 언어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이 컴파일 단계에서 어떠한 다른 코드를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LVM 패스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간단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LLVM 패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프로그램 그 덩어리 코드 자체 이걸 모듈이라고 하고요. 제일 큰 걸로 이제 모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집단으로 펑션 그 밑에는 베이직 블럭 인스트럭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C++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이 각각의 인스트럭션마다 뭘 삽입해라. 아니면은 특정 인스트럭션 혹은 특정 베이직 블럭, 특정 펑션, 특정 모듈마다 뭘 삽입해라. 이런 명령어들을 패스를 통해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베리드 디바이스에서 CFI를 구현하기 위해 제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콜이랑 리턴을 마스터 펑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가라. 그리고 마스터 펑션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CFI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체크를 수행해라. 이겁니다. 이 CFI 테이블 내부에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그런 CFI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빌드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LLVM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서 LLVM IR 아까 중간 언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마스터 펑션 그걸 이제 마스터 펑션을 추가하는 패스와 펑션 콜 분석하는 패스를 통해서 펑션 메타데이터를 추출. 그 다음 LLVM IR을 컴파일해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고 그걸 어셈블리 파서를 이용해 가지고 LLVM으로 이제 좀 하기 힘든 그런 수정 작업들을 조금 미세 조정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다음에 해당 바이너리 파일을 또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해당 바이너리 파일에서 리턴 어드레스를 다 추출한 다음에 그걸 펑션 메타데이터와 겹쳐서 CFI 테이블을 만드는 게 됩니다. 해당 CFI 테이블을 이제 바이너리 파일에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CFI가 다 임플리멘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임플리멘테이션 예시인데요. 제가 이제 벤치마크를 할 때 이제 쓰는 소스 코드를 잠깐 떼왔는데
해당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LLVM 패스를 적용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LLVM IR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터 포워드 백워드는 제가 미리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 LLVM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LLVM IR에 삽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셈블리 파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BL 스왑 이 함수를 BL 마스터 포워드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셈블리 파서가 왜 필요하냐면은 LLVM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언어 자체를 수정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스템 스페시픽하게 무언가를 체인지하고 싶으면은 어셈블리 파서를 따로 작성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바이너리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리턴 어드레스를 얻고 그거를 펑션 메타데이터 결합해서 CFI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애널라이저로는 이제 캡스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했는데 해당 라이브러리는 이제 ELF 파일 내부에서 어떤 펑션 어셈블리어를 이제 디컴파일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콜 플로우가 바뀌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CFI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작성한 CFI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CFI가 이미 임플리멘티드 된 그림이고 기본적으로 펑션 A와 펑션 B가 있고 펑션 A에서 펑션 B를 호출하고 펑션 B에서는 이제 작업이 끝난 이후에 다시 펑션 A로 돌아가는 이제 간단한 함수에다가 CFI를 임플리멘트한 그런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펑션 A에서 마스 펑션 A에서는 펑션 B로 가는 대신에 이 마스터 포워드 함수로 이제 점프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콜이 이제 BL 명령어란 걸로 취한이 되는데 해당 BL 명령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LR 레지스터에 그때 콜하는 주소에 리턴 어드레스가 담겨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프해서 마스터로 갈 때 어디서 점프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LR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으로 인해서. 그리고 해당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미리 이제 넣어놓은 CFI 테이블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수행합니다. LR 레지스터랑.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공할 경우에 해당 CFI 테이블의 인덱스를 이제 메모리 공간에 CFI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성공했으니까 펑션 B로 이제 가게 되는데 펑션 B에서도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마스터 백워드로 가겠죠. 리턴이 이제 마스터 백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스터 백워드에 갈 때도 펑션 A와 똑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펑션 B에서의 끝 주소가 LR 레지스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해당 끝 주소와 CFI 테이블에 이 CFI IS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가져와서 이 끝 주소와 비교를 해가지고 매치가 된다. 매치가 됐네. 그러면 이제 펑션 B에서 잘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어디로 갈지를 확인하고 펑션 A로 가야겠구나 한 다음에 펑션 A로 돌아가도록 하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 CFI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레벨로 보시면 이제 또 보안 쪽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제 조금 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코드로 풀어서 적은 거라서 어, 조금 똑같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택 프레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LR 레지스터에다가 이걸 다 LR 레지스터에다가 이 코드를 담습니다. 이 코드를 담는 이유는 이 코드를 이제 이 CFI 테이블의 주소를 담는 거고요. 그 다음에 LR 레지스터를 푸시하고 마스터 포워드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마스터 포워드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검증이 끝난 다음에 CFI 스택에다가 CFI 테이블의 주소를 담고 다시 펑션 B로 간 다음에 펑션 B에서 수행한 다음에 마스터 리턴 함수로 가서 여기 CFI 스택에 있는 값을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했냐 안 했냐로 따라서 이제 페일을 하거나 펑션 A로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상 메모리도 없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보드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결국엔 성공적으로 LLVM과 이제 그런 LLVM과 파이썬 이런 거 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STM32F4 디스커버리 보드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 수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는 1MB고 램은 192KB인데요. 사실 뭐 이 정도면은 되게 배부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음, 혹시 중간에 12페이지 디컴파일 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디컴파일 도구는 이 캡스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구현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Q&A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수행한 결과 약 5%에서 50%의 오버헤드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200% 이상의 오버헤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200%의 오버헤드 아니라 100% 이상의 이제 성능 감소폭이긴 한데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 프라임이랑 리커전, 타라이 이 타라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라임이랑 리커전은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그냥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그 리커전을 그러니까 재귀 함수를 막 수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베리드 디바이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패턴으로 되게 많이 리커전을 돌리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많이 가가지고 사실 이 오버헤드는 사실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포함을 시켰고 그걸 제외한다면은 5에서 50% 정도의 이제 되게 양호한 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양호한 오버헤드라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중에 몇몇 연구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오버헤드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이제 5에서 50% 정도의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사이즈 오버헤드 같은 경우도 한 11%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펑션이 이제 추가된 결과 플러스 아까 함수의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이제 백업을 하는데 그런 백업에 대해서 조금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CFF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콜과 리턴이 마스터 함수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오펜시브한 해킹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리버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함수명들이 뜨잖아요. 혹은 이제 뭐 심볼 스트립 같은 게 떴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소 값으로 뜨겠지만 근데 이것들이 다 마스터 포워드와 백워드 함수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구해서, 아니, 테이블이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해당 테이블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테이블의 몇 번째 주소에 뭐가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버헤드가 높은데, 제가 이걸 설명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렸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CFI 솔루션을 베어메탈 시스템에 임플리멘테이션 했고요. 그리고 CFF가 이제 바이너리에 구현된 것들을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레지스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퓨처 워크로는 이제 RTOS, 여러분들 RTOS가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RTOS들에다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어떤 Q&A가 있는지 조금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발표가 사실 CFI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까 질문 온 이제 디컴파일 도구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컴파일 도구 혹시 바이너리 애널라이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 바이너리 애널라이저는 캡스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프로젝트지? 유니콘 캡스톤 플러스 뭐 해가지고 인베디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QEMU에서 이제
인베리드 디바이스를 조금 에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신기가 있어요. 그거를 개발한 곳에서 이제 디컴파일러만 가져와서 쓴 겁니다. 캡스톤 디컴파일러라고 이제 구글에 치시면 알 수 있어요. 실행 플로우는 코루팅과 RPC를 융합한 형태에 가서 혹시 멀티스레드 방향에서 해당 방식 가능할까요? 어, 결국에는 이제 인베리드 디바이스에서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멀티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멀티태스크 방식에서 이거를 이제 못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멀티태스크 방식에서도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아직 RTOS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정확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힘들다 힘들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뮤텍스 같은 거 락만 잘 지키면은 확실히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번 CFI 테이블을 만드는 요령이 있나요? 아, 요령은 없지만은 이 CFI 테이블을 이제 리턴 어드레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리턴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코드 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모든 프로그램이 빌드된 이후에 이제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캡스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디컴파일을 수행해서 이제 그런 걸 가져오고 하는 좀 생각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인베리드 및 리버싱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떤 걸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좋을까요? 어, 어떤 거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인베리드든 뭐든 그냥 80년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옛날 컴퓨터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실 ARM 프로세서를 쓰긴 하지만은 구조 같은 것들이 거의 뭐 80년대 컴퓨터랑 비슷하죠. 집중적으로 하다기보다는 뭐 저기 인베디드 레시피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서 보시면 또 도움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베어메탈 디바이스가 쉘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쉘이 없고 뭐 OS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디바이스를 공격하는 게 사실 좀 챌린저블 할 수 있어요. 챌린저블 할 수 있는데 또 챌린저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큐리티 피처들을 되게 구현 안 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로드컴 칩셋에서도 취약점이 나왔었고 그래서 인베리드를 이제 오펜시브하게 본다고 할 때 리눅스 쉘이나 그런 것들도 좋지만은 이제 이렇게 OS 없는 쪽도 공부해 보시면은 뭐 상당히 이제 꿀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쉘의 구조는 중요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DM으로 봤는데 뭐 쉘 이야기 나와서 뭐 아니,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쉘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쉘이라는 거는 그 운이 좋아서 있는 거지. 이 기본적으로 이 쉘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막말로 그 STD 아웃 다 꺼버리고 그 유아트나 그런 거 이제 없애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쉘이 남아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개발자가 이제 실수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고 공격을 하는 건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네, 뭐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밤도 깊었는데 발표하는 저도 피곤하지만 이거 8시부터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남은 발표는 저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많으니까 더 재밌게 봐주세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